부모님한테 들은 어릴 때 설화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전설처럼 내려온 이야기들. 너는 어렸을 때 이렇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있습니까? 저는 근데 그게 무슨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얘기 하나 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자랐는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있잖아 어렸을 때 기어 다닐 때 그 마당에다가 놓으면 있잖아, 마당에다가 다라이를 하나 놓고 놓으면 물을 가지고 여름에도 그냥 물만 넣어주면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놀았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매우 순했다는 얘기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순했는지 그냥 뉘어놓으면 또 그렇게 뉘어놓은 채로 이렇게 놀았단다, 그래가지고 네 뒷머리가 납작하단다, 이런 얘기를. 그건 지겹게 들어가가지고요, 싫어요. 또 있잖아, 너 마당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있잖아, 너 기어다니면서 저기 있잖아, 그 옆에 밭에, 마당하고 밭하고 이어졌는데 그 밭에 이제 가지, 우리는 까지라고 얘기하는 가지가 열렸는데 그게 있잖아, 손이 안 닿으니까 가서 입으로 이렇게 비워 먹었단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뭐 도움되는 얘기입니까? 내가 그걸 읽고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건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도대체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는 여러분이 의미부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의미부여를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저한테 의미부여를 좀 시켜주세요. 그 이야기가 내가 막 이렇게 자신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좀 의미부여를 좀 해주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참을성이 강합니까? 호기심. 아하. 고맙습니다. 아하, 나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네요. 지금 보니까. 네,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엄마는 그런 얘기는 안 해줬어요.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다고요. 너는 있잖아, 진짜 호기심이 강했단다. 그래가지고 그 까지 이렇게 열린 거 보고 이렇게 신기한 듯이 이렇게 초롱초롱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렇게 입으로 비워먹었단다, 이런 얘기 하면 지금도 그걸 기억하는 거 보면 얼마나 강력한 힘입니까, 그죠? 네, 집에 가서 부모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나 그런 이야기 없어? 한번 해보십시오. 네, 정말 내가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죠?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문서뿐만이 아니라 현상, 또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도록 노력한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 사실이 무엇인지, 팩트 자체를 파악한다. 그 다음에는 이 팩트에 대한 해설, 의미부여, 내 생각이 무엇인지를 한다. 이렇게 분리를 시키기 바랍니다. 이 분리를 시키는 것은 여러 그 창의성에 관한 책에 나오는데요. 정말 우리가 예술적인 어떤 그런 기술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답니다. 우리는 지금 그건 조금 논의에 벗어난 거이긴 한데요. 어떤 뭔가를 봤을 때 내 생각이 나오려고 하는 것을 억제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바로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이 먼저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억제한 다음에 사실이 있는 사실 그 자체를 써야 된다, 그걸 먼저 표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자, 이 이야기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여러분이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을 쓴다. 그게 글쓰기다. 사실 여러분이 이 이야기, 사실을 정확히 인식한다는 것은, 이 이야기는 정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글로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있는 사실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정말 내가 몰입하고 집중한다면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인용해서 쓸 때 그렇게 쓸 텐데 대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하면 뭐랄까요, 정말 아까 제가 이제 사실에 의존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약간 혼동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보고를 하는데도 그렇게 밋밋하게 보고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자체에 충실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 말하자면 내가 분노하면서 얘기를 해야 맞는 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실제 갔다면 그걸 느끼지 않겠어요? 아니, 외도 채널 그 정보가 우리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건데, 축사를 와서 한 사람들마다 서울시장이니 뭔지 하는 말이 뭐냐면, 기상청 정보가 솔직히 너무 엉터리이기 때문에 너네들이 잘해야 된다고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그것까지가 말하자면 사실은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자, 이 이야기를 우리는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어떻게 해보겠냐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과일 가게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이 한번 유추를 해보십시오. 이 과일 가게는 아까 이야기에서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YTN 웨더 채널이겠죠,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은 스토리를 변환해 보는 건데 어떻게 변화를 해보냐면 기상청과 YTN 웨더 채널의 관계를 어떻게 얘기했다고 밑에서는요, 과일 가게와 뭘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주 가는데 마트, 대형마트로 비유할 수 있겠죠? 그걸로 대형마트와 과일 가게로 이야기를 변환해서 한번 이 앞에 이야기를 써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들려준다고 하면 여러분이 말로 잘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글로 딱 쓰라고 하면 숨이 탁 막힙니다. 막막해집니다. 그런 경우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그것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말과 글이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되고 실제로 메커니즘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 여러분이 말을 하는 뇌와 내가 글을 쓰는 뇌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글쓰기를 가르치면서 많이 느낀 겁니다. 말로는 그렇게 잘하시는데 글을 쓰라고 못 씁니다. 그것은 글을 쓸 때 다른 뭔가가 작동된다고 보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 쓰면서 안 되시는 분은 이야기를 하듯이 글을 쓰십시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 씁니다체를 다차체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글쓰기 방식 중 하나입니다. 내가 글이 맥힐 때 어떻게 한다? 들려주는 식으로 하십시오. 근데 이게 바로 스토리텔링인데요. 들려주기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하면 왜 좋냐면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하면 여러분이 혹시 글을 쓸 때 가지게 되는 글쓰기에서의 메커니즘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요소, 제어 요인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요, 내가 예를 들면 글로 쓸 때는 글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면 길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들려주는 형식으로 하게 해서는 길게 쓸 수가 없거든요. 순이 엄마 내 얘기 좀 들어봐. 한참 가니까 잘 들어야 돼. 뭐뭐 했는데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그 말이 좀 이상하면요, 그 말을 또 하게 되니까 수다 떨듯이 하면 우리 수다 떨 때는 거의 뭐 말을 안 쉬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앞에서 연설을 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연설 원고는 그렇게 길게 쓸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어디 출마했습니다. 저는 어디서 사는 누구입니다. 그런데 이번 어느 학교에서 이런 문제에서 말씀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제가 어디 사는 누구인데 학교에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글쓰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아마 새로운 이야기는 아닐 걸로 생각됩니다. 그죠? 어떤 이야기와 이야기를 더해서 새로운 결말을 내는 방식은 사실은 많이 해왔던 방식이고 여러분도 알고 있죠? 아닌가요? 네. 자, 우리 지금 거기에 뭐뭐 나와 있습니까? 신데렐라 흥부전 나와 있습니까? 신데렐라 흥부전 나와 있습니까? 자, 제가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하나 해주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아이가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됩니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어떻게 전개되죠? 자,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네. 자,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줄여서 요약을 말로 할 거예요. 이 사실을 요약하기에는 또 말로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들판에서 만났습니다. 옛날에 서부 영화를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달리기 시합을 시작했어요? 달리기 시합을 시작하면 바로 끝납니다. 거북이가 바로 이겨버립니다. 그 전에 토끼와 거북이에서는 중요한 얘기가 있죠. 그 중요한 얘기가 뭡니까? 달리기 시작하기 전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네? 잘난 척을 했어요? 토끼와 거북이 읽으셨어요? 잘난 척한 게, 토끼가 잘난 척을 하면서 뭘 했습니까? 네? 놀렸죠, 그죠? 거북이가 느리다고 놀렸습니다. 화가 난 거북이가 경주를 제안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실제로는 토끼가 제안했답니다. 자, 경주가 시작되자 토끼는 열심히 달리다가 보니까 어땠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거북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토끼는 잠이 들었습니다. 한숨 자고 가야 되지 하고 잠을 잤습니다. 거북이가 한참 가다 보니 토끼가 자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거북이가 열심히 달려서 그렇습니까? 우리 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북이는 토끼가 잠든 모습을 보고 배를 갈라 간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그렇게 신기한 얘기면요, 정말 공부 많이 해야겠습니다. 자, 저는 우리 아이하고 심심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놀이를 했었는데요. 근데 그 아이가 똑똑하지 않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똑똑해가지고 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뭐냐면 그냥 하나 얘기를 아무거나 꺼냅니다. 그 다음에 애가 읊어가 하는 겁니다. 그냥 예를 들면 보세요. 토끼와 거북이가 한 마리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운을 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 얘기나 한번 해보십시오. 자, 단 토끼와 거북이가 들판에서 만났습니다. 이건 제외하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네? 거북이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네, 하루는 토끼가 거북이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네, 또요? 오, 4. 아무 얘기나 해보십시오. 집으로 초대했다잖아요. 토끼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거북이가 약속 시간이 됐는데도 거북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토끼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주를 제안한 건 아니겠죠? 자, 원래 그 이야기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토끼는 화가 났습니다. 사실 이 더하기는요, 이 더하기는 창의력 향상, 창의성, 아이디어를 내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더하기도 있고, 빼기도 있고, 역발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하기는 우리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는 거죠. 더하기만 해도 뭔가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발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연필에 뭐가 달렸습니까? 지우개가 달려 있는데요. 연필에 지우개를 달겠다라는 이 발상이 특허로 되었고, 그게 한 1900년 초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그걸 특허를 내가지고 그 특허가 그 당시에 1만 달러에 팔렸답니다. 1만 달러가 아니라 10만 달러예요. 그 당시에 1억에 팔렸답니다. 1억 정도. 예. 지금이면 도대체 얼마였겠습니까? 100년도 넘는 시기에 10만 달러에 팔렸다니까. 대단하죠? 연필에 그 지우개가 달린 그 사실 하나, 특허를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연필에 지우개를 달겠다. 이러한 발상들은 더하기, 창의력에 있어서는 더하기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못과 못을 더하기만 해도 뭔가가
새로운 발상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무꾼과 선녀인데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한 바에 의하면 나무꾼과 거북이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더하기 형식은 여러분이 이제 실습을 해보려면 그냥 단어를 적고 합치면 됩니다. 단어를 적고 합치면 새로운 것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수준을 보니까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 할 것들이 너무 유치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걱정이 됩니다만 여러분 혹시 제가 농담을 한 거예요. 유치하지 않습니다. 방송 진행 중이군요. 제가 말을 잘해야겠습니다. 괜히 유치하지 않은 걸 유치하다고 하면 또 유치하다는 것만 따가지고 혹시 방송을 할까 싶은데 혹시 여러분 시를 써본 경험이 있습니까? 나는 시를 한번 써본 경험이 있다. 우리가 시를 왜 못 씁니까? 왜 시를 못 쓰죠? 시는 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좀 그러니까 시를 쓰는 건 상당히 고도의 어떤 예술적인 감수성이나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는데요. 제가 꿈속에서 쓴 시가 있는데요. 놀랍습니다. 뭐 정말 제가 썼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대단한 시인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아시면 제가 블로그에다 가끔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정말 이상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다 사실입니다. 제가 그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일단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를 한 편 써서 오늘 집에 가서 남편한테 읽어주면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내한테 보여줄 수도 있고 애한테 보내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번호를 매긴다며요. 자, 여기다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위아래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꽃 이름을 한번 4개만 쓰겠습니다. 꽃 이름. 장미, 개나리꽃.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 자, 가능한 시적인 어휘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를 쓰는 거니까. 꽃 이름을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요리할 때 쓰는 동사를 쓰겠습니다. 예를 들면 요리할 때 뭡니까? 뭐가? 끓다, 썰다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쓰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이 실연을 당했을 때, 실연입니다. 그죠? 사랑을 잃었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쓰겠습니다. 형용사로 표현하겠습니다. 아프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걸 4개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 다 채웠습니까? 채운 사람은요, 지금부터는 좀 다듬어 가야 되는데요. 자, 이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는데, 여기를 다자로 하지 마시고, 이 말이 연결되도록 하십시오. 연결되도록 뭘 쓰셨습니까, 혹시? 꽃 이름 뭐 썼습니까? 개나리, 그 다음에 붙이다. 네, 그러면 한번 연결해 보세요. 개나리를 붙이다 보니 마음이 아릿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렇게 다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완성이 됐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접시꽃을 심으르니 가슴이 내린다. 네. 수수꽃다리를 끓으니 눈물이 난다. 네. 철쭉을 두드리는 힘조차 없다. 네. 안개꽃을 비비며 무너진다. 그죠? 이 시가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해서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 읽을 땐? 그렇지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창작이라는 것이요. 여러 가지 창작으로 가는 그런 길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는 시인들이 다 저런 작업을 하지 않지만, 시인들이 하는 작업 가운데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작업은 이런 방식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질적인 요소를 결합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이 그 시어를 선택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걸 연결시키는 것이 여러분한테 이제 필요할 수 있겠죠. 이 정도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제가 쓴 시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걸 하겠습니까? 이런 시는 여러분도 쓸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은유를 통한 창의력, 이게 가장 강력하니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그림을 통한 창의력에 보시면 113페이지 있잖아요. 113페이지는 뭐냐면 그림을 통한 창의력인데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미국의 한 신문이 이 그림을 사고 신문 일면에 낸 다음에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헤드라인 하나, 제목 하나를 넣을 제목을 모집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 맞는 제목 한 줄을 넣어라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 제목은 뭐냐면 누워있지 않은 사람이, 약간 일어나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을 것인가, 그 대사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내고 빈칸을 채우라고 했는데 그 빈칸이 뭐냐면 오른 방독면을 쓰고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을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 대사를 넣으려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하셔야 되고 그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대사가 비슷한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다른 것은 전부 그 그림에 대한 상상력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걸 쓰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은유를 통한 상상력은요. 상상력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내가 누구이다. 이렇게 우리가 은유법은 원관념이 숨고 보조관념이 드러나는 은유법이라고 하는데요. 원관념이 숨는다에서 은유법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물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숨고 나의 특징 하나가 물병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내가 숨는다 해서 은유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 나는 누구다라고 쓰라고 하면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써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한번 써보십시오. A는 B다. 나는 물병이다. 여러분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사물이라든가 어떤 이름을 한번 붙여서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 은유법이란 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배운 게 비유법 중에 주유법, 은유법일 때가 다 알긴 아는데 여러분이 은유라는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은유라는 거. 그래서 은유법을 쓴다라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뭐다 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해보라고 하면요 반절 정도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은유법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해결되지 않고요. 무조건 여러분이 나는 무엇이라고 규정하기라고 생각하십시오. 정의 내리기. 그래서 그냥 규정을 하십시오. 뭐라고? 나는 빨대다. 딱 떠오르는 나는 빨대다. 꼭 그렇게 쓰라는 게 아니고요. 나는 빨대다 하고 쓴 다음에 왜 빨대인지 설명하면 되죠. 나는 빨대. 왜 빨대입니까? 나는 빨대다. 왜냐하면 이렇게 밑에 있는 액체나 주스를 빨대가 없으면 못 먹는 것처럼 우리 집에 있는 반찬이나 음식도 내가 없으면 식구들이 먹을 수 없고 팬티나 양말도 내가 없으면 찾을 수 없고 하니까 나는 빨대다. 다들 참 정말 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빨대로 변해요. 그죠? 내가 가야만 뭔가 이렇게 되죠. 다 빨아들인다. 그죠? 요즘 깔때기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시계다. 일단요, 규정을 하시고 설명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을 하는데 설명을 하시고 그러면서 나에게 맞는 걸 찾아가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규정하는 거 여러분 지금 정말 못합니다. 저도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나는 연필이라고 규정을 하고 해보시고 설명을 하십시오. 내가 왜 연필입니까? 근데 여러분이 연필의 속성이 쓰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걸 깨야만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물을 보시고 그 사물이 하나로 보이지 않고 여러 개로 보여야만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뭐냐면 나는 연필이다라고 할 때 나는 쓰는 용도로 하면요 하나를 생각하는 것이고 나는 연필을 가지고 가끔 주사위 놀이를 하기 때문에 나는 연필이야. 그래서 나는 가끔 확률에 의존하는 사람이야. 나는
연필을 가지고 예전에 지휘를 한 적이 있어. 그래서 나는 연필이야. 왜? 뭔가 다른 사람들을 내가 통제하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끌고 가야만 여러분이 창의적인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제가 준비한 것들은 대여섯 가지 되는데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많은 것들을 다 소화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분이 그래서 여러분 수업에 도움이 되라고 제가 나름대로 많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시간 여러분하고 해야만 여러분이 그게 정말 내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물을 잘 봐야 되고요. 그 사물이 한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늘 유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연필이 쓰는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고 연필이 10가지, 20가지 용도로 쓸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목록을 작성해 보십시오. 그러는 걸 여러분이 훈련하게 되면 이제 많은 것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물병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물을 담는 일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방법인데 알려드릴까요? 창의적이게 좋은 방법? 네. 자기 전에 어떤 문제를 여러분이 안고 자는 게 있습니다. 제가 주제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자기 전에 저는 일을 하다가 잠자리에 누웠을 때가 참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면 드디어 내가 일로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드디어 내 자유시간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내가 이제 다른 골치 아픈 데들 다 떠나서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고민하고 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여러분도 할 일이 많잖아요. 애들 생각도 학교 일 해야 되는 거 많잖아요. 근데 순수하게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안고 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한테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제 어떤 아이들하고 특허를 하나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우리 집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사물들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뭔가를 그 발명품을 만들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제가 그 아이디어까지는 말씀드리기 힘들고 그런 아이디어가 생각났을 때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안고 자면 내 머릿속에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내 무언가가 안에서 작동을 합니다. 이것은 그 뇌과학에 실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 몰입이라는 책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잘 때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단기 기억이 작동하는 거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이 장기 기억 속에 들어가 있다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들인 정보가 지금 단기 기억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장기 기억 속에 묻어 있는데 이 장기 기억이 내가 잠잘 때 눈이 안 보일 때, 귀가 안 들릴 때 이런 때 장기 기억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안고 자면요 내 스스로가 뇌가 거기에 접근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시를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제 우리 집 앞에 있는 벚꽃나무가 그 딱 일주일 동안 아름답거든요. 그 시절에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꿈속에서 음성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문제를 안고 자면 해결이 된다는 것은 어떤 아이가 8시간 공부를 낮에 시키고 어떤 아이한테는 자기 전에 4시간 자고 난 다음에 4시간 시켰는데 그 후자가 훨씬 효율이 높다는 게 연구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안고 자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프로는 한 장짜리 기획수도 다르다의 일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오늘 만나서 즐거웠고요. 또 언제 또 만날 기회가 있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